그래도 오늘 홍명기 교수님을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저희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꼭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홍명기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대부분 참석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릴 주제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역사 중에서도 오늘날 현대 한국사에 가장 원초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17세기 중반 후반입니다. 왜 17세기 중반 후반이 요즘 현대 한국사에 가장 원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이 4대부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은 어려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천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자문을 떼고 나면 동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소학이나 동몽선습 같은 책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소학이나 동몽선습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제 생각한데는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교과서 정도의 의미를 갖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7세기 초반쯤 오면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 일종의 필독서로 자리를 잡는데, 그 동몽선습이라는 책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리교과서이자 역사교과서예요. 그런데 그 동몽선습이라는 역사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결론 부분입니다. 오랑캐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징기스칸이라고 아시죠? 그 징기스칸의 몽골족의 후예인 쿠빌라이가 1279년부터 1368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가 원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려 말에 고려를 반쯤 식민지로 지배를 했죠. 근데 이 동몽선습의 저자 박세문은 이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랑캐 원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언제 세상이 달라졌냐? 한족의 명나라가 그 오랑캐 원나라를 쫓아내고 중원을 차지하면서부터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족이 지배하는 명나라는 천년만년 영원히 무궁히 번성할 것, 이렇게 결론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백지 상태에 거의 세뇌 교육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자문을 갓된 한 6살, 5살 된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첫 교재에서 명나라는 천년만년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귀절을 보게 되면 이 머릿속에 이게 꽉 박힙니다. 자, 그런데 17세기 초반, 정확히는 1610년대, 2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믿었던 명나라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나라가 흔들리면서 그 옆에 새롭게 떠오른
청나라 옆에서 조선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죠. 명편을 들 것이냐, 청편을 들 것이냐. 자, 이 역사적 사실을 현실과 무비판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한 일입니다만, 지난번 그 북한 핵실험 이후로 아직까지 요즘 명확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쩌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상에 처해 있는데, 바로 1620년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천년만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명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져서 망해가고 있었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 만주족의 청나라가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서 순식간에 떠올라가지고 명과 조선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자,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명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배웠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명과 청의 대결 구도 속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빤한 거였어요. 그래도 명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1636년에 이 명나라하고 최후의 결정을 앞뒀던 청나라는 조선을 쳐들어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자, 병자호란 당시 조선국왕 인조는 청나라 군대가 바다에 약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해서 바다를 방파제 삼아서 버티면 장기 항전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화도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나라 군대가 워낙 빨리 돌격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조선 정부의 전반적인 국가 방위 태세라고 하는 것이 청나라 군대를 당해낼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 당시 조선군 총사령관, 당시 직책으로는 도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원수 김자덤이라는 사람이 청군을 막으라는 명령 자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서울에 제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청군은 저 압록강부터 서울까지 자그마치 600km나 되는 거리를 5일 만에 달려내려옵니다. 하루에 120km씩 달려내려오는 바람에 조선 조정이나 인조는 강화도로 갈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잘 아시지만 바로 요 옆에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7일간 겨우 버티다가 결국 극심한 굶주림, 추위, 그리고 고립 때문에 포위된 상태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석촌호수 옆에 제2롯데월드를 한참 짓고 있는 이 삼전포라고 하는 나루터에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죠.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오랑캐로 치부했던 적국의 황제에게 3번 큰 절을 올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이 치욕적인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비교적 해피한 사람이었어요. 왜 해피했냐?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병자호란의 피해는 전부 누가 뒤집어 썼느냐? 불행하게도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청나라는 군사력이 한창 커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나라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인구가 너무 적은 거였습니다. 당시 청나라 순수 만주족 인구는 대략 150만에서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요즘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청나라가 한창 공격하고 있던 명나라의 한족 인구는 자그마치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대 150만의 대결이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치면 100대 1이죠.
자, 청나라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번에 조선에 원정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부족한 노동력과 병력을 보충하자. 그건 뭐겠습니까? 조선에서 군사력이나 노동력으로 쓸만한 젊은 남녀들을 체계적으로 납치할 계획을 세운 거죠. 자, 한나라의 국왕이라는 사람이 적을 막는데 실패한 상태에서 이 고립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7일간 포위되어 있을 때 이 남한산성 이북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나라 군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던 조선 백성들이 이 무방비 상태로 청군의 칼날 앞에 유린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죠. 이 끌려간 사람들을 보통 피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는 수동태, 피동할 때 피자고 로라고 하는 것은 붙잡혔다는 얘기죠. 포로할 때 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끌려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최대 50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뭐 저는 그거는 과장됐다고 봅니다만 제가 추측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자, 15만에서 20만쯤 되는 사람들이 서울 북쪽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납치되어 가지고 심양까지 끌려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심양까지가 800km입니다. 800km면 이천리죠. 이천리를 수명을 일렬로 세워서 목에다가 밧줄을 서로 감은 상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걸어간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1637년 음력 1월 30일부터의 일이었어요. 이 조선시대 음력이라는 게 대충 요즘으로 치면 한 달 뒤로 보면 1월 30일이면 한 3월 초쯤이죠. 3월 초쯤에 20만 가까운 인원들이 800km를 걸어서 심양까지 끌려갔다. 끔찍한 일이 번달아 일어납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식사나 남편이란 자가 한 3달 만에 조선 원정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들을 막 서너 명씩 첩으로 데리고 와서 같은 집에서 산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니까 근데 거기에 격분한 여자들이 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바로 자신들의 그 불만이나 불평을 이 조선에서 잡혀온 여자들에게 전부 전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이 청나라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끔찍한 에피소드가 뭐냐면 어떤 만주족 본처가 자기 남편이 데려온 조선 여자 얼굴에다가 끓는 물을 퍼부은 사건이 벌어져요. 이 여자 얼굴을 망가뜨려야 내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병자호란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거나 교육해오면서 앵무새처럼 뭐만 가르쳤냐. 인조가 삼전도에 내려와서 청나라에게 치욕적으로 항복했다. 이것만 앵무새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10만에서 20만 가까운 조선 민간인들이 심양에 끌려가면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물론 쳐들어온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죠. 모든 역사적 책임은 일단 가해자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당시 조선 정권의 태도나 여러 가지 입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조선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장군들은 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이 적이 막상 쳐들어오자 보고조차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쫓겨가고 20만 가까운 포로가 붙잡히게 된 원인은 물론 청나라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 조선인 정치인들, 군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이 엄청 커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사회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사후회라고 군법 조처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인조정권은 선수를 친 겁니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나도 백성들처럼 끌려가진 않았지만 저 삼전도에 가서 무릎을 꿇는 치욕을 겪었다. 내 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 셋째 아들 임평대군도 니들 백성들처럼 끌려갔다. 나도 피해자다. 그럼 전부가 피해자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 그런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였냐? 청나라는 분명히 승전국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조선을 항복시키고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심양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어떤 명령을 내렸냐? 이번 조선 원정에서 비록 승리했지만 이번 원정에 참전했던 장수들 가운데 내가 애초에 내렸던 전투 지침이나 지휘 지침을 어긴 자들을 가차없이 색출해서 합당한 벌을 내려라.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린 명령을 어겼거나 잘못된 지휘가들은 최악의 경우 귀까지 잘라내는 그런 문법을 집행을 해요.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됐냐? 도원수라고 해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적을 막으라고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고 저 황해도 황주에서 요 경기도 양평까지 도망가서 인조가 항복할 때까지 숨어 있었던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잠깐 동안 파직되었다가 나중에 영의정이 됩니다. 영의정이 돼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결국 전쟁이라든가 이 국제정세 격변기에 우리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의 경우는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여파를 가장 걱정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을 때 준비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만한 시스템을 미리미리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역사에서는 불행하게 특히 조선시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치욕을 겪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와요. 사실 그런 역사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제가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명청교체기, 대륙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시대가 바뀌던 무렵에 조선왕조가 취했던 그 정책의 흐름을 한번 일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고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 넘치시는 분들인데 항상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정학적 조건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방 광복 70년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12번째 가는 경제 강소국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물론 대단히 탁월한 성취를 이룩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상대적 약소국입니다. 이 한반도 자체를 몽땅 들어가지고 저 남부 유럽이나 남아메리카로 갖다 놓으면 아마 지역에서는 강대국 행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정학적 위상에서는 늘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선시대 선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런 자기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복배수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복자가 무슨 복자입니까? 배복자죠. 복부 비만할 때 그 복자입니다. 이 배는 등배자입니다. 따라서 복배수적 그러면 배와 등 양쪽에서 적이 밀려온다, 이런 뜻이죠. 정면에도 적이고 배후에도 적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앞뒤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국제관계사적 입장에서 돌아보면 영원불변의 법칙이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신흥 강국이 떠올라가지고 원래부터 존재하던 기존 패권국에게 도전하면 한반도는 백발백중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당장 지난 한 600년 동안의 역사를 쫙 돌아보면 5번 정도의 커다란 사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4세기 후반에 중국 대륙에서 아까 말씀드린 몽골족의 원나라가 망해가고 한족의 명나라가 교체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명교체죠. 이때 한반도에 뭔 일이 일어났냐? 홍건적의 침략, 그리고 외구의 발호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홍건적이 왜 뜬금없이 한반도로 쳐들어오느냐? 중국 대륙에서 원명교체의 여파가 홍건적을 한반도로 몰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던 고려 왕조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두 명의 영웅,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그 최영과 이성계가 결국 고려 말에 누가 최종적으로 대권을 거머쥘 것인가, 그걸 놓고 벌인 대결에서 이성계가 이겼던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에요. 그 위화도 해군에서 승리했던 이성계가 4년 뒤에 껍데기만 남은 고려를 뒤집어 엎고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변화와 한반도의 변화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성계부터 그의 아들 이방원, 이방원의 아들 세종, 그리고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 세조, 거의 100년에 이르는 동안 이 조선왕조 지배층의 안보상의 최대 위협은 당연히 명나라였어요. 그러니 명나라하고 관계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이게 조선 정부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외교적 소환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세종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 그러면 조선왕조의 황금기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은 조선왕조실록이 다 번역돼 있고 저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스스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종이 그 모욕적인 비하를 무릅쓰면서 명나라를 달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모습인가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종 중반쯤 가게 되면 명나라하고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세종이 실시한 정책이 뭐냐? 바로 사군 육진 개척이에요. 여러분, 사군 육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함경도하고 평안도에 해당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간도가 우리 땅이다, 북간도, 서간도 다 우리 땅이다 하고 주장하죠. 그래봤자 간도의 넓이는 기껏해야 충청북도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외교장관이 일제가 간도를 중국에게 그냥 넘겼으니까 중국은 언제까지 간도를 우리한테 돌려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국 외무성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산동성에서 미사일이 날라오겠습니까? 아마 미사일이 날라올 가능성이 더 크죠. 자, 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함경도하고 평안도가 우리 땅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신라의 국경선이 어디였습니까? 평양에서 원산선이었어요. 고려도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몽골이 침략해 오면서는 그것도 유지를 못했어요. 무슨 쌍성 총관도, 동령도 이런데 민족 반역자 애들이 다 주민들하고 땅을 가지고 원나라로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로? 세종 중반까지 함경도하고 평안도 내륙 깊숙이
여진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여진족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았냐? 바로 명나라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세종이 그 명나라 백성인 여진족들을 야금야금 압록강하고 두만강 너머로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것은 이건 고도의 외교적 능력이 없으면 바로 명나라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두만강, 압록강 이남으로 영토를 확보하고 교과서에는 사군 육진 개척했다고 한 서너 줄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센가쿠, 다오이다오라고 싸우는 그 선면적 다 합쳐봤자 제주도보다 작아요. 간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청북도 정도의 넓이다.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한반도 면적 22만 평방 킬로미터 중에 약 3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자, 이 함경도 평안도 문제를 연구한 유명한 일본인 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종의 허허실실 전법 때문에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여진족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처럼 되고 말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세종은 일단 명하고의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신의 실리를 최대한 취하는 정책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15세기 후반까지 잘 유지되던 이 조선의 대외 정책이 16세기 가면서부터 상당히 거칠어지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편협하고 교조적인 사유체계가 조선 사회에 퍼져나가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정치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정이 개판이면 외교가 제대로 거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세조입니다. 왜 그랬냐? 세조는 멀쩡한 자기 조카가 왕으로 있는 것을 쫓아내고 찬탈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자기 정통성이 없으니까 정권 유지가 힘들어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정권은 정통성 명분 같은 게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통성이 떨어지는 세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협조했던 한명회, 권랑, 신숙주 이런 사람들의 측근을 띄워서 그들에게 일정한 권력 지분을 나눠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신들이 설치게 되죠. 자, 공신들이 설치면서 세조가 말년에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세조 다음 왕대인 예종은 금방 죽었고 성종대에 가고 나면 성종은 자기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때문에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한 명의 신숙주, 권랑 이런 훈구파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권력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하죠. 그 젊은 피가 누구냐? 오늘날로 치면 바로 386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영남에서 성리학만 들이다 파던 살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정통성이 있었어요.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세조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언제 완전히 망가지느냐. 중간에 연산군을 한번 거치면서 확 망가졌다. 여러분 명종이라고 아시죠? 선조 바로 앞에 있는 분. 언제 왕이었던 사람이냐? 1540년대, 50년대 왕이었던 사람. 근데 명종 이 사람은 특히 세조보다도 더 잘못된 정치판을 이끌었어요. 왜 그랬냐? 자기 외삼촌, 여러분 윤원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윤원영의 누이 동생이 누굽니까?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란 여자였어요. 외척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은 권력 지배 형태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겁니다. 게다가 또 유교 사회에서 윤원영은 어떻게 했냐?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의 모든 관리의 임명은 거의 뇌물 아니면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윤원영이나 그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집권자들에게 뇌물 바치고 청탁으로 벼슬자리 하나 얻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방의 관직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본전을 뽑아야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낙선되면 집안이 망한다. 이것이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 부임했는데 이제 박박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뭔 활력이 있겠어요? 윤원영 같은 경우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저기 성북에 가면 수락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락산과 같은 산 하나 통째로 자기가 다 지 인척들에게 불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산 옆에다가 금줄 쳐놓고 거기 노비들 쫙 앉혀가지고 산에 가서 땔감 채취하고 꼴배야 되고 열매 채취해야 될 농민들에게 다 통행세 받고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이죠. 자, 그런 사회에서 지배층에 대한 충성심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도적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도적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임꺽정이라는 인물이에요. 왜 임꺽정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겠어요? 대도로 취급받겠어요? 권력이 워낙 엉망이니까 사람들이 임꺽정을 통해서 대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성종 때부터 서서히 중앙정계로 불러들여졌던 살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엉망이란 말이죠. 그 엉망인 사회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명분을 강조하고 의리 강조하고 부정부패 하지 말라고 씹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명분 강조하고 의리 강조하고 부정부패 하지 말라고 씹어댈 때 바깥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총이 전해지는가 하면 분열되어 있던 일본이 통일되기 시작하죠. 그 내부 문제의 골몰에서 바깥에다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의롭고 나름대로 괜찮은 인물들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외란이라는 전쟁을 딱 조선에 터지는 거예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일본이 조선을 목표로 쳐들어왔던 전쟁이라기보다는 힘이 커진 일본이 명나라에게 도전하면서 그 명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가 먼저 전쟁터가 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 명나라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조선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조선이 일본에게 떨어지면 일본군이 압록강 건너서 만주로 밀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란 끝나고 명나라가 비실비실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만주족의 힘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걔들이 막 청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은 외란 끝나서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또다시 선택의 기로로 놓이죠. 명편을 들 거냐, 청편을 들 거냐.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청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 동몽선습에서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있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은인을 배신합니까? 그 결과가 바로 참담한 병자호란입니다. 그 병자호란 끝나고 다시 200년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그 청나라가 여러분 아편전쟁이라고 아시잖아요.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서 청나라의 약점을 간파했던 일본이 다시 힘이 확 커지죠. 다시 일본이 바로 청나라에게 맞서면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던 사건이 뭡니까? 이 청일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를 접수할 기미가 보이니까 만주로 한창 남아하고 있던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군대용어로 치면 누가 한반도를 짬밥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최후의 결승전을 벌였던 게 러일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의 눈으로 놓고 보면 지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북한 핵 문제는 오히려 좀 부차적인 거예요. 뭐냐? 중국의 힘이 커져서 미국이 깔아놓은 이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어떤 특정 강대국 하나를 또 콕 집으면 우리는 또다시 비극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두 개밖에 없죠. 외교를 아주 잘해서 둘 사이 하나를 찍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가던가, 아니면 역량을 팍 끼워서 둘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던가. 근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내부가 엄청나게 분열된 사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선시대의 눈으로 볼 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죠. 지난 500년간의 이런 생생한 사례들을 볼 때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나라가 망한 비극이든 간에 전부 관계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계란 게 뭐냐? 또 외교예요. 그 외교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남겨진 거의 필수적인 소명입니다. 자, 이제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맨 뒤에 보면 지도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텐데, 자,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 복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거대한 중국 대륙입니다. 그리고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일본 열도죠. 13세기 초반부터 이 몽골 고원에서 테무친이라고 하는, 보통 징기스칸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목 세력의 새로운 강자가 서서히 이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279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쿠빌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쿠빌라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마침내 양쯔강을 건너서, 양쯔강 너머에 여러분 항주라고 아시잖아요. 항주를 점령해서 남송이라는 한족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1279년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중원 대륙을 먼나라의 몽골족이 차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1279년 이전부터 몽골족은 끊임없이 고려를 두들겼는데, 고려는 당시 마침 최씨 무신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가지고 저 몽골족의 침략에 60년 가까이 저항을 했어요.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주 민족적 저항,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걸로 서술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강화도에 들어가서 지배층은 버텼지만 육지에 있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몽골족에게 도마 위에 고기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화도 그 코딱지만한 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거기다가 이 바다를 통해서 전라도 쪽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로 강화도는 버텨냈지만 몽골군이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이 한반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최씨 정권이 왜 무너졌냐? 원래 군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국가 안보의 핵심은 이기는 거예요. 군인은 이기지 못하면 존재의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최씨 정권 누굽니까?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 이명 이런 애들이 다 권력을 포기하고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몽골족을 결국은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별초라고. 육지로 나가는 거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배중선을 포함한 삼별초 애들인데,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높은 저항 정신의 표상으로 설명합니다만 이것도 재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어쩌다는 얘기냐.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서 끝까지 항쟁하지만 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끝까지 항쟁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도마 위에 고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70년대, 80년대까지 이 남아메리카, 남미 지역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기승을 떨쳤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칠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입니다.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거는 바로 군부가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포클랜드를 공격했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보면 포클랜드만 쳐다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로 코옆에 있는데 그게 어디 영토입니까? 여러분 만약 강화도가 일본 영토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강화도가 일본 땅이다. 근데 인천에서 강화대교 타고 건너가면 일본 사람들이 이라시아이 마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저 군부 독재가 영국에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에서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당시에 누굽니까? 대처가 미테랑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액조세 같은 거 다시 아르헨티나에 팔아먹거나 저 운영 시스템을 망가뜨려주지 않으면 파리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뭐 이런 식의 공갈 협박을 해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 자, 그러니 군부 독재 정권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국한테 깨지고 난 다음에 민정 이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육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몽골에게 항복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아시겠지만 육지로 돌아온 다음에 이 고려의 왕들은 공민왕 이전까지 전부 왕 이름에 무슨 자가 붙습니까? 충렬왕, 충해왕, 충선왕, 충모가 전부 몽골에 대한 충자가 붙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하는 방식은 굉장히 가혹했어요. 왜 그랬냐? 몽골족은 아까 말씀드린 만주족 못지않게 엄청난 소수민족이었어요. 오히려 만주족보다 숫자가 더 적었습니다. 그럼 자기들보다 인구가 한 100배쯤 많은 이 한족들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좁혀고 죽이고 그리고 모욕 주고. 어느 정도였냐? 당시 강남 지방에 있는 한족하고 몽골족이 싸움이 붙잖아요. 시비가 붙어갖고. 몽골족이 만약에 그 한족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살인을 저지른 몽골족은 그 원사 형법제라는 책에 보면 관청에다가 노새 2마리 값만 공탁하면 면책이 돼요. 그러니까 한족 목숨값이 노새 2마리 값밖에 안 돼요.